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김경윤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단순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그 도시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그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부동산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글로벌 팬데믹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 부동산 측면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대면을 우리가 좀 선호하게 됐기 때문에 가급적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 음식 같은 것들 많이 시키고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그 임팩트를 주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리테일 산업들이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반의 리테일이라는 것은 상업시설인데요. 도시 안에 있는 상업시설. 그건 중세부터 있던 겁니다. 아니면 그 예전부터 있던 상업시설인데 그 부동산 유형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온라인 쇼핑들은 보면은 그 거대한 그 물류 집적 단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물류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 됩니다. 물류 부동산이요. 근데 우리가 물류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산업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산업 시설이 지금 도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산업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과 물류가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도시 안에 있었던 시설들입니다. 근데 그게 20세기에 서비스 도시가 되면서 도시에서 빠졌는데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변화를 앞서서 우리가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8세기, 19세기라도 산업혁명이 어떻게 도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점입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도시를 보고 그때 어떤 산업 구조가 있었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가족 단위의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집 안에 있는 거실에서 은행 업무를 본 겁니다. 그리고 뭐 배틀을 짜는 직족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패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가족 산업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그런 시설을 놓고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하고 직장이 같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밀접하게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니까 그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도시 안에 사는 걸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광해 산업혁명은 이제 과거의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것이고요. 협의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사람들이 비동육수단을 가는 물건을 운반하는 시대에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경로를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뭔가를 만들고 또 대량으로 뭔가를 이주시키고 또 대량으로 뭔가를 소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경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화라는 거는 항상 도시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런 공장들 있잖아요. 그럼 공장들이 위치해야 될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선은 수요자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공장이 할 위치가. 또는 이것들이 배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류. 따라서 교통 결절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공장들이 위치라는 것이 그 큰 도시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물류 시설이 굉장히 좋은 교통 결절점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 빠르게 성장한 산업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18세기 중반에 인구가 17,000명이었는데 불과 80년이 지난 다음에는 30만 이상으로 성장이 됩니다. 따라서 100년도 안 돼서 거의 20배 가까이 성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산업화가 사실은 해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산업화를 겪습니다. 물론 가까운 시일에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구로 공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공장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공장이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있지 않고 뭐 시흥, 안산, 수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형태를 보면은 이 공장이 수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굉장히 수평적으로 넓어요. 가서 보시면 이제 층고가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넓은 면적을, 단일층의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들어오면 A 공정, B 공정, C 공정, D 공정 거쳐서 최종 물품이 나와서 대량으로 이제 물류 통해서 나가는 형태죠. 그런데 당시의 공장은 그 산업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봐도 이제 우리가 토지간 용도 경쟁이라 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동산 유형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그 주택, 오피스, 상업, 리테일, 그리고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임대료를 제일 많이 내는 측이 그거를 차지를 해요. 중세도시라고 했을 때 다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하고 공장하고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럼 사실 주택이 임대가 꽤 비쌀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공장이 된다고 했을 때 공장이 그 주택보다 더 많은 총합의 임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수직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4층짜리 공장이라고 하면은 4층 꼭대기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다 물건을 갖다 놓고 2층, 3층에서 만든 다음에 1층에서 물류로 배달을 시키든지 아니면 1층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태일 열사를 아실 텐데, 그럼 전태일 열사가 이제 1960년대 동대문 그 패션 타운에서 미싱사로 일했잖아요. 재단사로 일을 하고요. 전태일 열사 동상이 있는 위치가 청계천이에요. 평화시장 바로 앞입니다. 당시에 평화시장은 2, 3층의 공장이었어요. 공장이고 1층에 그 공장과 연관된 상점에서 물건을 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직적 공장의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도시가 이제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농촌에 있는 노동력들이 도시 안에 몰려들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에야 증기기관차가 존재했지 그 전만 하더라도 증기기관차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 아주 짧은 그 중세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인구가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갑자기 폭증을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 다음날 갑자기 모든 것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이라는 것이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반해서 아주 느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촌에서 온 노동력들은 대부분이 공장 근처에 삽니다. 공장 근처에 살고 집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그 공장 근처에 사니기 때문에 공장 근처가 약간 좀 불량지구화돼요. 환경이 불량지구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불량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은 우선 주택난이 있고요. 주택 부족이 심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 결국 노숙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리에 거린 또는 빈민계층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도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뭐 상하수도 시스템도 안 돼 있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위생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의 문제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도심 안에 있으면서 당시에 환경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환경적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세 도시에서 산업 도시로 되면서 산업 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밀로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환경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고 보건위생이 안 좋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도시라는 것의 이미지는 깨끗한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도시 밖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도시 밖은 전원이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 자연적이고 좋잖아요. 근데 다만 도시 안에 이런 직업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도시 밖으로 나가서 살고 싶은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사실은 부르주아 계층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현재 2021년, 2022년에도 좀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지금은 비대면 시대예요. 비대면 시대여서 사람들이 가급적 같이 모여서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서울 안에 있는 공유주택, 쉐어하우스는 다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어하우스 관련된 업계의 동향을 보면은 공실이 거의 없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당하면서 편의시설을 갖춘 쉐어하우스를 가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게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전원으로 나가서 큰 집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계층은 여전히 도시에서 몰려있을 수밖에 없고 그 관점에서 18세기, 19세기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들과 관련된 숙소와 연장생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부동산적으로요. 부동산적으로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 방 자체가 굉장히 허름하고 작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그 임대 수익이 꽤 큽니다. 동자동 쪽방촌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동자동 쪽방촌이 대략 1에서 1.5평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임대료 같은 것들을 얼마 내시냐면 보통 15에서 20만 원 넘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방은 작아 보이지만은 이게 평당 임대료로 따질 때 굉장히 높습니다. 평당 10만 원을 넘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대략 월세가 200에서 25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평당으로 따지면은요, 10만 원이 안 돼요. 즉, 이런 과거에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 지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작고 봤을 때는 상황도 안 좋고 위생적으로 안 좋아 보입니다만은 비즈니스 유형이라는 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나는 비즈니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19세기에 걸쳐서 미국의 뉴욕의 많은 유럽에 있는 중산층 서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뉴욕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라는 것들이 열악한 공간이지만 쪼개면 쪼갤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이 사람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것들을 짓는 디벨로퍼들. 그걸 제리빌더라고 하는데요. 이 제리빌더는 대충 짓습니다. 대충 짓고 사진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뉴욕의 그 노동자 숙소 또는 이민자 숙소의 굉장히 그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방 하나에 많은 수의 그 이민자 또는 노동자 계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봐도 한 4인 정도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쪽방 하나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뉴욕에서는 이 테너먼트라는 그 집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19세기 초중반부터요. 그리고 이 테너먼트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약간 다세대 빌라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주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시당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당국 사람들이 와서 조사관들이 이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굉장히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1863년에 그 뉴욕시 테너먼트 배치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L과 D가 있습니다. L은 라이트고요. D는 다크예요. 그래서 L이라는 곳은 그나마 햇빛이 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근데 D는 아예 햇빛이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창문이 없고 특히 이런데 계단이 있고 사실 여기는 곧장 그 방문도 없어요. 누군가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들어오는 데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특히 이 D 같은 집 방들은 아예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 뉴욕시의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영아들이 질식해서 죽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동자 기숙사의 형태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시 당국에서 규제를 하면서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재밌는 것이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 산업화를 2번 겪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60년대, 70년대 산업화가 2번째고요. 1920년대, 30년대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인 산업화가 또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건데요. 1920년부터 42년까지의 그 숫자, 그러니까 회사가 얼만큼 늘어나는 데는 숫자입니다. 보시면 사실 압도적으로 일본인 회사의 수가 많아요. 근데 왜 1920년부터 우리가 그 산업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1910년대는 일제가 굉장히 폭압적인 정치를 합니다.
따라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고요. 3.1 운동의 여파로 일제의 정책이 바뀝니다. 문화정책으로. 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 그 회사령이라는 걸 철폐를 합니다. 근데 회사령의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회사들이 자기가 회사를 한다고 신고를 했을 때 다 오케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허가를 해줍니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1920년 이후에는 그게 가능해지면서 조선인들도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그 경성 자체가 굉장히 산업도시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도시화 되면서 그 두 가지 트렌드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경성이라는 곳이 사실은 그 식민도시였기 때문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그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굉장히 여전히 핍박받는 상태였고, 그리고 지배계층인 일본인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따라서 당시에 그 동아일보 1928년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은 대활기를 띄워서 작금의 대자본이 들어와서 시내 공업지대를 엿보는 중이다. 그 다음에 시외까지 공장터를 엿보고 있고, 공업지대도 변한다는 데는 경성의 장래가 우리와 상관없는 생산적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산업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유럽, 미국, 우리 또 똑같은 일이 발생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사람들은 노숙이나 아니면 토굴에 삽니다. 그래서 창신동 같은 경우에 동대문 바로 밖에 있잖아요. 사실 창신동은 1920년대는 완벽한 부자 동네입니다. 집 하나가 6,000평, 2,000평, 2,000평이래요. 근데 거기에 1920년대 중반부터 거기 토굴에 사람들이 살면서 부자와 그 완전 극빈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근일 서울 시내에는 거린이 많이 증가되었고 앞으로 또 더 증가될 것이다. 근데 그 거린이 어디서 오냐면요. 농촌에서 유휴인력이 오는 것입니다. 농촌 형편이 곤란해서 시골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상경한 까닭이다. 따라서 그 산업도시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유럽과 미국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자면요. 그 산업혁명이라는 우리가 인류가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 생산 차제가 나타나면서 그 산업화가 도시화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탄생을 했고요. 근데 그 새로운 도시라는 게 과거의 중세 도시에 그 혁신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 유형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주택, 상업시설만 있던 도시에 새롭게 공장과 물류라는 형태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장과 물류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 주택들이 대량으로 건설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 이윤을 끝까지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자 기숙사들이 만들어지고요.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주택 부족, 도시의 거린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안 좋고 보건위생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19세기 후반부터 이 산업도시를 어떻게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만들어진 학문 자체가 도시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